몇 년 전인 2019년, 호주 사람들은 북쪽의 홍수로 범람한 물을 이용해 서쪽과 남쪽의 건조한 지역을 돕는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 브래드필드 계획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 계획은 1930년대에 나온 오래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했어요. 이 아이디어는 북쪽에서 생긴 홍수로 인한 물을 모아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퀸즐랜드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가뭄 문제 해결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비싸고 건설이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오래전 존 브래드필드라는 엔지니어가 처음 소개했습니다. 그는 퀸즐랜드 북부의 강에서 홍수를 끌어와 호주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인 내륙 에어 호수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댐, 펌프, 초대형 파이프, 심지어 터널을 이용해 호주의 거대한 산맥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로 물을 운반할 계획이었어요. 가장 큰 댐은 지옥의 문이라고 불렸고 브래드필드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배 더 큰 댐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펌프와 중력을 이용해 그레이트 디바이딩 레인지 위로 물을 옮길 수 있었죠. 그러면 물은 남쪽으로 흘러 휴겐든 같은 곳 근처의 농지를 관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는 날씨를 변화시키고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며 메마른 땅을 푸른 농장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결국에는 에어호수에 도달하여 사막을 녹색의 성장지역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주는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여 다른 나라에 판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국가의 식량 공급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이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이 이미 땅을 물로 채울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마른 땅과 호수바닥이 사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심지어 비가 산의 반대편에 내리면 브래드필드의 계획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이 아이디어를 조사했을 때 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완전한 조사를 수행할 과학자나 엔지니어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땅은 너무 건조하고 척박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브래드필드의 측정치 중 일부, 특히 댐 높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1947년 댐을 건설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칠레의 일부 지역처럼 바다와 인접한 곳도 여전히 메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큰 호수가 생긴다고 해서 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 정당이 이 아이디어를 뉴 브래드필드 계획이라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제도를 다시 시도하고 싶었지만 더 잘 작동하도록 몇 가지를 변경했어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사우스 존스톤, 툴리, 허버트, 버데킹 강에서 물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지옥의 문 댐이라는 큰 댐을 이용해 물을 저장하는데 이번에는 원래 계획보다 댐의 높이를 2배로 높이려고 했어요. 많은 펌프를 사용하는 대신 중력을 이용해 터널을 통해 물을 흐르게 하기로 했죠. 물을 산 아래 퀸즐랜드 남부의 워레고 강으로 옮깁니다. 이 물을 이용해 태즈메이니아보다 더 넓은 휴겐든 남쪽과 서쪽의 건조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결국 이 지역을 식량 공급원으로 바꾸는 거죠. 한편 전체 프로젝트에 얼마의 비용이 들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국립과학기관이 이 계획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좋게 들리는데 왜 80년 넘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브래드필드는 1941년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4천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약 3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버전은 15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고 건설에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아끼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물이 원래 가는 곳에서 물을 빼앗으면 동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침입성 동식물이 새로운 장소로 퍼질 수 있어요.
물고기와 다른 동물이 사는 강과 바다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연적인 물의 흐름에 의존하는 해안 근처의 마을과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가 특히 농부들을 돕고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정부는 브래드필드 계획으로 퀸즐랜드 서부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문제요? 이 계획을 실현하기에는 항상 물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획의 새로운 비용은 3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 제트기와 호화 요트 한 척을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돈을 쓰려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대신 비와 폭포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니 브래드필드 그리드라고 불리는 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퀸즐랜드 해안을 따라 4곳에 설치될 겁니다. 이 작은 그리드는 일부 지역에 비가 많거나 적을 때 물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정부기관의 다른 과학자들도 이 계획을 검토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브래드필드 계획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미니 프로젝트는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산 서쪽의 건조한 지역이 본격적인 브래드필드 계획 없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는 더 쉽고 저렴하게 식물을 키우고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은 취소되었고 지금은 물과 농사를 돕기 위한 더 똑똑하고 작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어요.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호주는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예요. 가뭄이 들면 주변에 물이 많지 않아요. 이는 농장에서 식량을 많이 재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뭄 회복력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가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가뭄이 실제로 호주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조사했어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뭄은 농장, 일자리, 마을, 심지어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로 물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데이 제로라고 하는데 물이 남아있지 않아 집의 수도꼭지가 잠기는 상황을 말해요. 2020년에 퀸즐랜드의 스탠소프라는 마을이 데이 제로를 맞았습니다. 다른 50여 개의 마을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럭으로 물을 가져오는 것뿐인데 이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스탠소프는 1년 반 동안 매일 약 40대의 트럭으로 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매달 약 8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물을 구하는 데에만 1,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댐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마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해요. 가뭄은 물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마르면 식물은 사라지고 토양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 흙을 빨아들여 거대한 먼지 폭풍을 일으켜요. 이러한 먼지 구름은 시드니와 같은 대도시까지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2018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공기가 너무 나빠져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먼지로 인해 일부 농작물이 망가지고 과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지구에는 7개의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대륙인 아르고랜드는 지구의 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숨어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자들은 1억 년 넘게 사라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검색하기 때문이죠.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륙은 한때 미국 영토 전체만큼이나 넓었어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은 현대 호주의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으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7년간의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이 잃어버린 땅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대륙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서 인쇄하세요. 모든 대륙을 오려서 한동안 가지고 놀아보세요. 모든 대륙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 근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일 겁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형성된 바다를 가까이서 보면 대륙들이 거대한 문자 C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C를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는 판탈라사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그 글자 C의 안쪽에는 테티스에라는 작은 바다가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라기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르고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사라진 대륙은 사라지면서 호주에 구멍을 남겼는데 현재 아르고 심연평야로 알려져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섭입이라는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섭입은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행성의 멘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오프 스크래핑을 통해 대륙이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시아가 부딪히면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이런 방식이죠. 반면 아르고랜드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유물처럼 아르고랜드가 호주에서 분리된 것처럼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한 대륙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대륙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 아르고랜드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르고랜드는 가라앉거나 삼켜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르고펠라고로 변모해서 소대륙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호주에서 멀리 떠올랐을 뿐이에요. 이 미니 대륙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정착하기 전에 약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판게아 퍼즐에 딱 들어맞아요. 이 발견을 통해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역사, 문명 또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는 종의 경계선의 숨은 미스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의 탐험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려요. 150여 년 전 월리스는 말레이 군도 일대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보이지 않는 선의 한쪽에 있는 동물과 다른 쪽에 있는 동물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예를 들어 유대류와 호랑이 또는 꿀벌과 트로곤 사이의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 3,500만 년 전에 호주가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아시아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륙 간 삼각관계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땅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월러스 라인 양쪽의 동물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충돌과 기후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종들이 말레이 군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일부 동물은 너무 덥고 습해서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동물은 열대 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시아로의 대륙 이동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인간종의 발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숨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5만 년 전 루손섬에 인간과 비슷한 고대 종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수석 연구원은 이 발견이 아시아에서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호미닌 종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작은 이빨과 고대 인류의 조상과 더 유사한 손과 발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인류종과 오랫동안 사라진 남부 지역을 연결해 준 것은 바로 이 예스러운 팔다리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처럼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종만이 200만에서 300만 년의 시간과 진화 과정을 거쳐 분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호모 루조넨시스가 정말 새로운 종일까요?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물도 우리 밑에 있는 땅에 끊임없는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륙이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진화한 대륙은 미래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유럽 대학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초대륙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지진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진은 지각판이 원래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2016년에 한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지각판 사이에 실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 앞유리의 두 구멍 사이에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중해에서 아일랜드까지 섭입대가 확장되어 화산, 지진, 새로운 산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은 사라지고 태평양도 하나의 큰 바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륙 대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날 거고 그는 이를 아우리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서양은 계속 열려있고 태평양은 닫혀있는 노보판게아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북극해가 닫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계속 열려있다고 상상해야 해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북극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새로운 섭입판이 생겨나죠. 어느 쪽이든 미래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한번 충돌한다면 그 경험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우리는 덥고 축축한 비닐봉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 비닐봉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해안 지역이 될 겁니다. 내륙 지역은 불타는 사막처럼 지글지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더위를 견디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초대륙이 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우주여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